쉴 틈 없는 지출, 이거 앞으로 더 나갈 돈은 도대체 얼마야? 왜 이렇게 돈 쓸 때만 많은지, 들어온 데는 없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20대부터 60대까지 일반인의 그 생애 이벤트, 누구나가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생애 이벤트를 쫙 나열을 했더니 직장 취직부터 해서 결혼, 자녀 출산, 그러면서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뭐 이렇게 자녀 대학 교육, 결혼까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나의 은퇴 생활까지 이렇게 쭉 세대별로 생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 자세히 보면 아주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이 일 안에는 모두 이제 돈이 들어간다. 그치. 근데 진짜 이렇게 써놓은 거 처음 봤네 또. 요렇게. 물론 이제 이게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 나는 애를 안 낳을 거니까 상관없어. 이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요런 생애 그런 주기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세대에 지금 속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럼 앞으로 어디에 돈을 쓸 이벤트가 남아있는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자녀 교육비 본격화.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서 자녀 교육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나갈 일이 아주 이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돈을 더 쓰게 될지, 그리고 그러한 또 이벤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우선 이거 전에 그렇다면은 일단 은퇴 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은퇴 후에 우리가 이제 적자 구간에 진입하는 요 시기가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인당 그 생애 주기, 적자, 언제 적자가 되는지 요 부분, 그리고 언제 흑자를 내는지 요 한 사람의 그 생애 주기로 나타냈는데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하고 얹혀 살 때는 버는 게 없으니까 적자로 이제 계속 하다가 27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7살 정도 취직을 하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쭉 이제 돈을 벌다가 43세에 이제 피크를 팍 찍습니다. 이때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시기다. 그러면서 43세 아직 남았어요. 네, 더 벌 거예요. 그러면서 43세에 피크를 빡 찍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아까 있었잖아요. 40대 자녀 교육비 들어가고 평수 넓혀가고 이러면서 지출이 늘어나가 되면서 마지막 이제 정년 퇴임이 보통 한 60세 때 정년 퇴임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정년 퇴임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뭐 계속 이제 생활비 쓰고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소득보다 쓰는 게 많아지는 적자 인생이 되는 게 바로 정년 퇴직을 한 이후 직후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네.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왜냐면 소득이 딱 끊기는 순간 바로 이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가는 돈만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적자가 너무 많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27세에 잘 취업한다는 조건, 그리고 60세까지 회사를 정년까지 잘 다닌다는 조건, 이 조건을 갖췄을 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넘으면은 적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7세부터 61세 한 34년 정도 일을 하고 34년 일한 거를 이후 60세 이후 예를 들어서 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러면 그래도 60세 바로 적자로 가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일한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퇴직하면. 퇴직금. 퇴직금. 그렇죠. 퇴직금 있죠. 퇴직금. 요거 퇴직금으로 어떻게 내 노후 준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퇴직금 얼마나 받는지 4050 세대에 은퇴 후에 퇴직급여를 예상하는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40% 정도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은 1억 원 이하가 거의 77%예요. 77%가 1억 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도 9,466만 원, 1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1억이라는 돈 어떻게 보면 한 30년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봉급도 받았지만 봉급은 또 쓰는 대로 받는 대로 또 다 어떻게 또 생활비로 쓰게 되죠. 쓰게 되죠. 그럼 이 퇴직금이고 받는다고 30년 일했는데도 1억 가지고는 집을 못 사죠. 집 살 수가 없죠. 지금 평균 뭐 서울 집값도 20평대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못 사죠. 그러면 퇴직을 한다고 하도 요거 자녀 교육이 남았어. 아직 대학교 보내야 되고 60세에 정말 운 좋게 퇴직을 한다고 해도 아이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직 뭐 고등학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뭐 결혼 비용이라도 좀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 건데 여전히 퇴직 후에도 고민할 게 많은 맞네.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뭔가 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까? 국민연금. 내가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냈던 그 국민연금에선 또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기대된다. 요걸로 좀 내 노후를 좀 준비할 수 있지 제발.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절로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네. 많이 좀 달라고. 자, 그런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요게 2018년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 그 계산했을 때는 이 상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2057년도에 기금이 고갈이 된다.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5년이 지나서 올해 다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만큼 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2년이 땡겨졌습니다. 고갈이 2057년이 아니라 2055년에 이게 고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돌이켜봤을 때요. 2055년도에 근데 이게 갈수록 당겨질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제 계리사잖아요. 제가 이 연금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제가 1981년생이거든요. 지금 연금이 뭐 선택에 따라서 50세 초반부터도 받고 막 대신 이제 얼마 못 받겠지. 그리고 뭐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사회적 분위기나 이 재정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81년생인데 제가 70세가 되는 게 2050년입니다. 근데 2050년에 그럼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납부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네, 근데 딱 55년이잖아요. 맞아요. 저게 땡겨지겠죠? 그리고 70세 이전에 받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될 확률이 있겠죠. 높아요. 일단 지금 요 정도 앞으로 더 땡겨질 가능성이 큰데 그래 55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래요. 그 55년에 65세가 돼야지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90년생. 그러니까. 90년생이 65세가 되던 해가 이제 55년도야. 그러면 그렇지. 지금 90년생부터는 이대로만 간다면은 아예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열심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내 생각에 코크님이랑 우리도 위험해. 그렇죠. 그 정도야, 우리도 거의. 왜냐면 지금 65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때 되면 70세, 75세부터 받을 수 있게끔 바뀔 거거든? 그렇지. 나이도, 이제 왜냐면 이제 그만큼 늦게 주게 되니까. 그럼 이거 우리 갖긴 할까? 우리 어렵다고 봐야지. 거의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냐면 그래야 대비를 하니까. 연금은 거의 어렵겠다. 1980년대, 70년대 말부터 태어나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결과로만 봤어도 이미 90년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죠. 더 악화가 되지 않아도. 그렇죠. 않아도. 작년 맞아요.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받은 그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 좀 안 됐어요. 이거를 이제 세대별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65세 됐을 때 얼마를 받느냐라고 한번 봤더니 65세 가입자는 지금 평균 8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55세는 105만 원, 45세는 99만 원, 35세는 91만 원. 이렇게 수령액이 각자 달라요. 오히려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수령액이 줄어들죠. 이렇게 오히려 받는 게 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네요. 되는 거죠. 내가 되게 많이 냈는데 왜 내는 더 조금만 돌려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연금 개혁안이라고 해서 계속 매년 발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발표는 되고 있는데 딱히 기억이 나는 건 없어. 자, 지금 만약에 연금 개혁 안 하게 되면은 2055년에 국민연금이 스트레스. 고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이 보험료율이 뭐냐면 내 월급에서 내는 국민연금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9%야, 9%.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냈어. 이제 그거를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은 회사에서 절반, 내가 절반. 이렇게 9만 원을 냈단 말이야. 근데 2060년이 되면은 100만 원을 벌면 34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돼. 받는 거 아니에요? 내야 돼. 거의 다 70년 되면 42만 원, 93년 되면 42만 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계속 가면은 나중에 우리 세대는 벌어서 다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국민연금 내려고 알바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는 사람이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가져가라. 이건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연금 개혁이 진짜 필요해. 자, 보니까 2050년이 되면은요, 이거를 가입한 사람보다 돈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 버려요.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2055년에 기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지난달이죠. 연금 개혁안이 공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를 네. 했어요. 그래, 이제는 개혁 필요해. 솔직히 많이 내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든 개혁이 필요해. 자, 보니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해서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을 재정 안정화 시키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걸 좀 더 수익률 높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세대 형평 및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후의 소득 보장 강화하겠다. 좋아. 생각보다 이 나온 내용이 별로 실효적인 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돼? 그리고 그 얼마를 언제부터 내야 돼? 그리고 그 언제? 어떤 세대부터 내야 돼? 이런 그런 기준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이건 있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방향이야. 이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얼마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받는 건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정말 맹탕 같은 의미 없는 그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맞춰서 다시 또 이제 나왔어요. 두 가지의 모수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두 가지 다 더 내는 거는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지금 현재 내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벌면 9만 원을 내요. 근데 나중에 받는 건 42만 원을 받아. 네. 그럼 당연히 내는 건 조금 내는데 몇 배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차차 늘리자. 그래갖고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가지의 모수 중에 하나는 한 13%. 예를 들어서 9만 원 냈던 거 13만 원 내고 대신 좀 더 받아. 나중에 50만 원 받아.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금 그 고갈 시기가 우리 그래도 7년 정도 연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무슨 어찌됐든 무슨 고갈이야.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좀 더 이제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이거 부족해? 하나 더. 그래, 그러면 좀 더 많이 내자. 9만 원 냈던 거 한 15만 원 내자. 그리고 받는 것도 좀 줄이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더 내고 덜 받으니까 그만큼 고갈 시점도 또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2071년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연장이 되긴 하는데 월 300만 원 직장인 같은 경우 요렇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면 300만 원 벌었던 분이 최대 18만 원까지 더 내야 돼요. 6%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300만 원에 9%니까 27만 원을 내고 있었어. 회사랑 나랑 합쳐서. 45만 원 더 내야겠네. 그렇죠. 40만 원이 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열이 받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 저 사람 딱 저 말이라니까. 그렇지. 자, 진짜?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네, 이미 내 노년에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살고는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내야 된다고 그러고, 나중엔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못 받는다고 하고,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내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매달 저한테 삥 뜯어가는 걸로 느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난 이미 저 생각을 하고 냈어.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어, 그동안. 또 이런 얘기. 왜 자꾸 몇 년 주기로 마음대로 더 걷어가고 또 마음대로 더 늦게 준다고 하는데 왜 처음 얘기랑 달라지냐. 왜 자꾸 말을 바꾸냐. 이러니까 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과연 내가 이걸 내야 되나? 괜히 내는 게 더 손해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것도 월급에서 바로 또 가져가는 거라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히려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고. 진짜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네. 세금 낼 때도 되게 웃긴다? 세금 낼 때도 우리 이렇게 재산세, 소득세 낼 때 있잖아. 보면은 거기 그렇게 써있어, 홈택스에. 설령 내가 너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한 금액이 잘못됐더라도 네가 내면은 끝이야. 맞아요. 그게 써있다니까? 자기들은 돈 가져갈 때 자기들이 실수해가지고 돈 더 받아간 거에 대해서도 안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랑 할 때는 약속해놓은 거를 안 지키냐고.
열받네, 진짜. 그래, 계약 파기하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수가 아, 없네. 그러니까, 그러게. 자,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네. 짜증나, 삥 뜯기는 것 같아. 그래, 또 세금 많이 내신다고. 그러니까, 삥 뜯기는 것 같아. 맨날 나한테 돈 가져가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야?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내 거지, 뭐. 돈을 더 네.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래, 더 가져갈 수 있지만 그만큼 날 더 많이 주면, 인정을 하는데, 더 가져가면서 그러는 게 말이야. 더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야. 화가 난다고, 화가 나. 음.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히 들 수밖에 들죠.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럼 주변에 보니까 외국은 어떻지? 외국은 고령화가 좀 더 일찍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이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성공적으로 일으킨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연금 구조를 한 영국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영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네. 지금 이 연금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였대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은 이렇게 지금 연금 구조가 이렇게 3층 연금이라고 하죠. 보통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제일 아래에 있고 거기에 이제 직장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퇴직연금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어디 뭐 삼성생명 뭐 이런 데 넣는 이렇게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층 구조를 잘 쌓아놨더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946년도 저희보다 거의 한 40년 앞서서 했네요. 저희가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저 말이 영국 거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고 살만 했잖아, 영국. 옛날부터.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46년에 처음 생기면서 그 이후에 여러 번 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노인 빈곤율이 1990년대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넘었었대요. 공적연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국가연금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플러스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만 믿으면 안 돼요. 퇴직 회사 다니시면서 퇴직금도 좀 모아서 한 방에 쓰지 말고 그걸 연금으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때요? 개인연금.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여러분 개인연금 좀 가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가 쌓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3층 구조로 연금을 짜니까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 전에 90년도에 30%까지 갔었는데 15.5% 거의 절반 정도 노인 빈곤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연금으로 오히려 그 소득 대체율이 60%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러워. 노인 빈곤율은 40%예요. 40%. 10명 중에 6분의 노인분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40%,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 네. 10명 중에 4명이 그냥 경제적인 힘듦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연금으로 어떻게 내 생활을 대체하는 그 비율이 35%. 이것도 절반 조금 넘네요. 35% 정도. 35%의 정도 머물고 있다 보니 이거에 비하면 진짜 잘하는 영국 거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잘 짜여 있다. 구조가 연금 구조가 잘 짜여 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영국도 쉽게 된 건 아니었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안정을 찾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럼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까라고 보니, 사적연금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은 계속해서 강화되었어요. 빈곤율은 올라갔어요. 자, 이러니까 안 되겠다. 여전히 노인 빈곤은 여전하고, 그리고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간에 이제 노력을 해서 2005년에 연금백서라는 그 연금과 관련된 되게 친절하고 되게 상세한 그런 내용의 책을 출간을 해서 전 국민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전 국민 연금 토론 시간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죠. 자, 그러면서 1년 후에 전 국민 연금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6개 지역에 1000명이 동시 참여할 수 있는 연금 끝장 토론까지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계 안에서 그 안에서도 각자의 입장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꽤 오랜 노력을 통해서 2011년, 이때 연금 끝장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흘렀어요. 5년 걸렸네. 5년 걸렸어요. 이것도 5년 걸린 거야, 진짜.
각 분야의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11년도에 연금 개혁을 합의하게 되는 건데, 자, 요렇게 하니까 이걸 하고 나서, 토론을 하고 나서 그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우리가 왜 필요하고 이런 개혁이 지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나서는 요렇게 토론 전후 변화를 보면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이 쓰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그전에는 68%였던 동의율이 그래, 충분히 그래야지. 80% 이상이 맞아, 세금이 연금에 더 쓰여야 될 것 같아. 심각해 라는 동의로 갔고요. 개개인이 노후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라는 이 인식 또한 이전 대비 거의 18%,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연금으로 세금도 세하면 돼야 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보다는 개개인 또한 노후를 위해서 저축액을 늘려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회적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거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민적 반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놨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1988년에 우리 국민연금이 생겼지만 그때 처음에 3%였어요. 1988년에 3%였다가 이거를 5년 후에 93년도에 3%를 또 올려가지고 6% 맞추고 또 5년 후에 1998년도에 9%로 맞췄어요. 그러면은 1998년도에 정해진 그 9%가 지금 25년이 흘렸죠? 25년 동안 올리지 않고 그래. 그대로 9%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맞아요, 오랫동안 맞아요. 중간에 또 대화를 몇 번 좀 올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5년에, 그전에는 5년에 한 번씩 3%씩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아무래도 않죠. 이걸 매달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개인도 부담이 되지만 회사도 사업자 있고. 측에서도 절반을 내줘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이거를 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 다음 정권 때로 미뤄. 일단 미뤄. 괜히 이거 표 안 남았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 터뜨리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다 보니 정말 98년도에 그 9%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이 됐던 거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정권,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런 게 없이 정말 우리가 정치적인 요소는 좀 배제를 시키자 여기에서만큼은 그러면서 중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점이 우리랑 좀 달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금을 잘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알맞는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홍보나 이런 걸 잘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노력 또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 2006년에 시작한 그 끝장 토론을 5년을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고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합의점을 찾아서 했다라는 점.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 또한 완벽하게 획기적인 개혁안은 아니지만 이 합의 방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 부분을 좀 가져와서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의 사례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지금 한국과 영국의 이 연금 개혁 방식을 비교한 이 표를 보면 더 한눈에 보이죠. 개혁안을 누가 마련하냐? 우리는 정치인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4개월이야? 합의 기간이? 그렇죠. 그리고 4개월. 예, 빨리빨리 통과해. 이게 제일 4개월, 문제가 크네. 4개월. 이게. 요것도 문제. 자, 영국은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 정말 연금이나 이런 관련 전문가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합의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대로는 안 돼. 피할 수 없는 그런 연금 개혁의 시기는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개혁을 시키고 어떠한 속도와 규모로 바꿀 건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진짜 영국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까지 우리 또 뭐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러면 이와 별개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 지금 보면은 현재 노후소득 피라미드라는 이 표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 101만 원 소득이 한 달에
101만 원 정도 받는다면 이건 절대 빈곤층에 해당이 되고요. 17%. 그리고 상대 빈곤층 같은 경우는 월 소득이 한 125만 원, 거의 한 4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중산층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물론 뭐 은퇴 귀족도 있지만 아주 이제 그게 이제 모수가 작죠. 요렇게 지금 그러면 상대 빈곤층 요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월소득이 12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할 때 이건 실제 소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지? 라고 봤을 때는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 기준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부족해요? 거의 200이 부족하네요. 200만 원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좀 집이라도 내 집 마련 잘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걸 활용해서 그럼 좀 내 노후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런 또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죠. 왜냐면 그만큼 집에 깔고 앉아있는 돈이 많다 보니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자산 또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내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렇게도 이런 이야기도 하죠. 오히려 집 한 채 있다고 여러분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집 한 채 있어도 노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예전에는 그 집 한 채 있으면 그래도 그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노후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은퇴 후에는 고정적 소득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그때 진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노후는 국민연금이 솔직히 메인이었어요. 그쵸. 네, 왜냐면 내가 꼬박꼬박 넣고 있으니까 이게 메인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노후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기에 왜 그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왜 돈을 위험하다는 거죠? 자, 왜냐면 이게 집 한 채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요? 네.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어디에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들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많아.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이촌향도라고 50년대, 60년대 혹은 70년대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방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산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왜 명절 때 아직도 지방 많이 내려가잖아, 사람들이. 그 뭐냐면 나는 지방이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전라도야. 근데 서울에서 터전을 잡았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경상 사람이야. 뭐 우리 엄마 전라도 사람이야. 아버지 충청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 내가 살고 있어. 그 얘기는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여기서 굉장한 그 놀라운 결과물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충북에 아직도 계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나의 큰아버지의 자산의 격차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 아파트 하나 뭐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장만했더니 그게 뭐 지역이 용산이야. 그럼 별 생각 없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더한 경우는 막 강남에서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막 여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 아파트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80억인 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방에서 있는데 그 지방의 아파트가 얼마냐? 지방의 구축 아파트 1억대예요, 1억대. 1억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엔 지방이나 서울이나 그 절대적인 가격의 차이는 항상 서울이 비쌌지만 올라가는 비율은 비슷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아유 뭐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 집 하나 파먹고 살면 되지 뭐라는 말이 통했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왜냐면 성장사회였으니까. 맞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한 채를 어디에 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위험한 거 붙잡고 있다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연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연금을 너무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3층 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인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사실 감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막 열내고 화낸다. 저도 아까 막
순간 막 제가 세금 냈던 거 생각해서 막 열받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내가 열내고 화낸다고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갈이 미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연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있었죠. 우리나라에 퇴직연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자, 영국에 있었나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개인연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그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영국에 개인연금 있습니까? 네. 세제 혜택 있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조성해 놓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보장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느끼기에 저 어릴 적에 공무원분들이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임장 다니면서 90년대 계획도시들, 일기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990년대에 이 도시를 설계한 공무원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3층 보장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요. 그거 가서 공부하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우리나라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제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베껴오면 되니까요. 영국 거를.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느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빈곤율은 영국의 3배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은 영국의 절반 수준이냐.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 얼마를 운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해서 연금저축보험을 매달 불입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 연금저축보험에 1년에 400만 원을 넣었을 때 나한테 세액공제로 몇 프로를 돌려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아마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거예요. 영국인들은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금을 나도 국가의 국민연금만 믿을 게 아니고 나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 3층 연금보장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아까 그 5년 동안에 피 터지는 토론과 홍보, 영국 정부에서 연금 백서까지 만들었대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떻게 됐냐면 노후에 대한 걱정, 불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연금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껍데기는 있어. 우리나라도 껍데기는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영국이랑. 왜?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서 똑같이 베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그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요, 제가 보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방송을 할 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웃고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채널 이름이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말고 막 무슨 미국 세계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나 그런 거 몰라. 저 별로 그런 거 몰라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국이랑 똑같은 연금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인들 같은 연금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갖고 있나? 그럼 그게 왜 안 되냐?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아쉬운 거예요, 저는. 뭐냐면 홍보를 안 해. 국민들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한테 사탕 발리는 말 해갖고 표 얻어내려고 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공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난 그게 열받아, 이거 보다 보니까. 왜 영국 애들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할까? 왜 영국 정치인들은 자기 당파,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만큼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같이 해갖고 야, 우리 이거 정권 바뀌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영국인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교육해갖고 이걸 반드시 준비하게 해야 돼라는 비전을 갖고 배짱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없냐는 거야. 난 그게 너무 화가 나. 이제 좀 있으면 또 저기잖아, 선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거 연금 얘기해서 또 쓱 이제 안 하겠지. 뻔히 보이겠지. 근데 저도 욕하는 거에서 끝내지 않고 제가 이 방송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월급쟁이 부자들 TV 이거 100만이 넘었어. 그러면은 우리 채널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거 문제 안 해? 정치인들이 안 해? 정부에서 이런 거 홍보하고
사람들 설득하는 거 안 해? 그럼 우리라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개인연금 세액공제에 되는 400만 원까지는 불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개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반드시 하세요. 네, 끝. 네, 미안합니다. 네.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네, 정보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연금 중요하구나. 네. 오케이. 자, 일단 알겠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일단 계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노후자금 계산하는 게,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가 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브닷컴에 월브닷컴에, 네. 노후자금 계산기라고 이건... 저희 샤샤와 함께님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면 딱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분인가요? 네. 샤샤와 함께님. 여기 있다. 여기 네, 있네. 은퇴하려면 엄청 많이 읽었어요. 얼마가 18,000 명이 필요할까? 오, 네, 18,000명 읽었네요,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니네요. 노후자금 계산기, 네, 은퇴자금 계산기, 요렇게 이제 짧은 글과 함께, 네, 올라가 있고요.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엑셀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운로드를 딱 좋아요. 받으면 다운을 받으면. 짜잔!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 이제 현재 나이를 치고, 그 다음에. 네, 30세 제 나이. 네. 그리고. 네? 네, 기대 수명은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고요. 네, 75세. 아니, 우리 이걸로 학교 하자. 죄송합니다. 네, 잠깐, 여기 가만 있어 있네요. 좀. 네. 자, 나이를 27살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작가를 기준으로 27살이고요. 기대 수명은, 100살까지 살겠대. 좋아. 100살. 좋아. 마음껏 살아. 은퇴 시기는 60세. 딱 정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 난 쓰고 싶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집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은퇴 후 생활비가 지금 14억 정도 나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그래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15억. 15억이면은 뭐 어디 살 수 있죠? 15억이면 일단 마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다 살 수 있고요. 30평대는 이제 좀 낮춰야죠. 거기다가 이제 취미생활, 네, 300만 원, 연 300만 원, 저렴하네요. 여행 연 500만 원 정도 쓴다. 병원비 연 300만 원 정도 쓰겠다라고 했고요. 야, 이건 너무 아프게 사는 거 아니야? 연 300만 원, 아니, 나이 들어서는 더 많이 들어가잖아. 저것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연간 300만 원이면 막 70대 버크님이 되고 최근에 이러면. 또 안 좋으셔가지고. 금방 써요, 300만 원. 후딱 써. 그거 뭐 영양제 먹으면 끝이야. 알았어요. 자, 그리고 비상금 있어야 돼, 비상금.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치, 이벤트 있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네, 지금 총 토탈로 27살에 우리 작가님, 60살까지 은퇴하고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총 노후자금 필요한 게 34억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크다. 근데 별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 뭐 해외여행도 별로 없고 연간 뭐 500만 원 정도니까 뭐 크게 뭐가 없는데 지금 이게 34억. 근데 일단은 집이 없어도 생활비가 꽤 들어가네요. 생활비만 일단 14억 정도 들어가네요. 생각이 많이 들어가네. 월 300 왜냐면 인데도? 40년이잖아. 40 은퇴하고 년을 나서 살아야 남은 삶이 40년이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쓸 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지금 은퇴자금 계산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내 나이, 뭐 기대 수명 이런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요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해. 솔직히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근데 요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를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숫자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 금액에 낙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놀라지 마시고. 자,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죠. 같이. 자, 그러면은, 우리 3MC. 네, 우리 양쪽에 있는 우리 보기님이랑 너나이님은 노후 대비가 지금 되셨나요? 저는 그래도 뭐 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저요, 2015년이요? 2015년부터 해서 한 8년, 만 8년 넘은 거죠, 이제. 네. 8년 정도 준비하고, 네. 이게 이제 완료가 됐다. 네,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아서 한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아도 한 15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해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우리가 월급으로는 저 네. 자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해야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15년이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했으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쳐요. 2008년부터 하락장 왔거든요. 지금 2008년이 몇 년 전이냐면 1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꼭지에 시작했어도 길게 보면 15년이면 준비가 된다는 거죠. 15년 동안 뭐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데요? 15년 동안 못해도 한 20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0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는 집, 아까 여기서 지금 우리 작가님이 34억인데 저 중에 15억이 집값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억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억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굳세게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으니까 8년이 걸린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운이 좋았으니까 8년인 거고 나는 운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운이 안 좋았어도 15년이라는 거지. 이게 너바나님이 15년 걸렸어. 그러니까 너바나님 운이 안 좋았거든. 정말 끝까지 버텨서 해낸 분이거든, 너바나님이.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15년이면 예를 들어서 너바나님 저는 지금 50세입니다. 지금부터 가능할까요? 그러면 15년 뒤에 몇 살이시죠? 65세? 65세가 요즘 노인인가요? 아니죠. 65세 여러분 노인 아닙니다, 요즘에. 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45이에요. 너나님 제가 40대인데 이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되나요? 45세에서 15년 더 하면 몇 살이죠? 인생은? 60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 안 좋으면 15년이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주식은 모르니까요. 부동산 상황을 보면 운이 안 좋냐? 운이 안 좋지 않죠. 왜냐면 가격이 지금 20%씩 빠졌는데 다. 서울 아파트가 20%씩 떨어졌어요. 나온 호가 기준으로. 그럼 운이 좋은 거죠. 20%가 빠졌으면. 예,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진심으로. 보기님도 노후 준비가 끝나신 상황인가요? 저 어느 정도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저는 한 2014년 그때부터 이제 집을 사가지고 했었으니까 한 10년인데 투자 공부는 한 2018년 이때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저는 운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너나님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집 사가지고 이렇게 시간 쭉 보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에 내가 참여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플레이어로 뛰면서 내가 그러니까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라는 그 포지션을 그렇죠. 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 시장에서 쭉쭉쭉 타고 엄청 오를 수도 있고 엄청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인플레이션 타고 그냥 쭉만 가도 사실 평균 수익률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누구나 15년이 지나면 10억, 20억 이 정도는 잘 할 수 있어요. 단 그런 건 있죠. 내 집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집만을 한 상태에서도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너나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공도 좀 하게 되면은 내가 20억 정도 플러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에 내 집 마련을 처음 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많이 나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취업을 이제 서울 쪽으로 한 친구는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한 친구는 당연히 이제 금액대가 그때도 좀 더 높았으니까 그만큼 더 이렇게 대출도 더 이렇게 레버리지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니까 저희 집은 10년 동안 1억이 올랐어요. 어떻게 이걸 성실하네. 따져보니까 연 전기예금 한 5%도 안 돼. 5%도 안 돼. 그래서 그 정도 올랐는데 또 보니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한 그 친구는 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몇 배의 이제 자산 격차가 일어났고 그럼 거기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래 에이 글러먹었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내 집 마련은 엄청 성공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실천한 게 그 지방 안에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수도권 쪽으로
좀 더 이제 투자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노후 준비가 좀 잘 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뭐 저축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잘 하고 그러면서 연금까지 잘 활용을 해서 노후 준비를 잘 했다면은 그게 여전히 지금도 올바른 방법일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또 잘 돼 있는 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불편한 질 속에서도 어찌됐든 자본주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거기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월보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